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사흘째인 오늘도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는 불응했습니다.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만큼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끝장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라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또 서울 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이런 부분이 일단락됐는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의 청구부터 발부, 집행까지 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이 원래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계속 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포적부심도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체포가 정당하다고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적어도 법원 관할과 관련해서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다퉈볼 여지가 없고 그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리 또한 더 이상 효용이 없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제 법치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법원이라는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각 구성원 간에 합의해서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서로 간에 공방이 있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법원이 그걸 정리해주고 사회 모든 구성원은 그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따르지 않겠다고 이미 부정해버렸는데 어제 서부지법, 중앙지법 논란에서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서부지법에 있어서의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들을 일단락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수긍을 해야 되는데 수긍하지 않잖아요. 뭐 이미 이제 이 작전은 뭐냐면 그냥 최상의 헌법기관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기관을 넘어서는 판단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없다. 이제 그 논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는 게 곧 법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치 시스템과 그걸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 주가에 또 지리한 법적 공방이 갈 텐데 뻔한 싸움 같아요. 당연히 이 대한민국을 유지했던 법치 시스템이 이기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데 첫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묵비권을 계속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전략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전략적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의한 수사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이 됐기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 것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응할 수 없다는 의지가 충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생활복이라고 하나요? 구치소 안에서 입는 옷도 입지 않고 공수처에 처음 가셨을 때 그 복장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수사 및 일체 절차에는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께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재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런 유형의 범죄 피의자들을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확신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와 법적인 적용과 객관적인 시각은 내란의 우두머리의 피의자라고 지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혐의를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니야. 나는 비상계엄이라는 내 통치권을 했고 그럴 만한 당위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됐다 할지라도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이었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꼭 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신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법적 절차를 안 따른다는 말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꾸라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을 잘하는 사람이 요리조리 피하는 것인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린다고 하는데 정말 법꾸라지가 대한민국의 법줄을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치졸한 지금 어떤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이제 체포 시한이 원래 오늘 오전 10시 3분까지 48시간이었는데 이제 체포 촉보심 진행으로 조금은 늦춰져서 9시 5분까지 늦춰졌습니다. 일단은 공수처 입장은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또 서부지법이냐?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영장 청구는 공수처가 하는 거니까요. 네. 공수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관할법원을 정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주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남동 관저이기 때문에 네.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부지방법원에 내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계속 주장이 왔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부지법에서 또 영장을 2번이나 발부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서부지법 관할이었었던 것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고 뭐 내부적 판단에 따라서 중앙지법보다는 서부지법에 내는 것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입장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고 만약 바꾼다면 더 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장을 그냥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즉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네,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네, 그냥 법률 실무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실무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절차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서부지법은 뭔가 좀 미심쩍고 중앙지법에서 받아야 인정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들이 어제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다 깨졌어요. 이의 없고 그런 주장들 그만해라. 우리 법원에서 발부한 것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정해진 실무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고 굳이 또 따지고 보면은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논란을 저쪽에서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는데 굳이 공수처 거기 따라가면 뭔가 본인들의 입장이 이게 좀 찝찝한 태도로 보일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절차와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이제 이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또 수사도 초반에 몇 시간, 10시간 정도 한 거 빼고는 없기 때문에 과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느냐, 조사가 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구속영장 발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근거되는 뭐 조사 과정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의 뭐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다만 뭐 계엄 발동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거의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 공수처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따로 준비한 것들을 법원에 내서 아마 영장을 발부받을 걸로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진술 거부권도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묵비권이라 하잖아요. 묵비권도 최소한 이렇게 조사를 하면 네. 검사가 얘기하면 이름이나 성명, 주소는 얘기를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시간 동안 200페이지에 대한 조서를 읽으면서 묵비권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텐데 이 내란의 이 범죄 혐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단독범이 아니라 조직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에 혼자만 놔두고 나머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과 여러 가지의 정황들은 다 검찰과 공수처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자체가 혼자의 범행이라면 본인의 법적 방어권이 될 수 있지만 네. 이미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는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거든요. 그러면 불리할 증언을 검찰이 이 증언 외에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에서 다퉈볼 수 있으나 이미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불리하기 때문에 모든 걸 거부했구나 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주변의 변호사들도 나름대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조사를 더 받아봤자 실익이 없다.
않다라는 판단에서 거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영장의 실질심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영장 실질 심사도 출석 안 하실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뭔가 주체가 돼서 하는 행위에는 일체 응하지 않는 방침인 걸로 보여요. 물론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본인의 명분을 위한 행동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2차 변론 기일인 어제 국회 측은 이제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열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부분 그리고 이제 국가 비상 상황이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국회에서야 당연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네. 그동안 언론 보도 통해서 또 국민들께서 직접 목도한 사항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이것이 탄핵 사유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윤 대통령 쪽에서는 왜 그런 비상계엄을 발령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차원에서의 어떤 반박이 있었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 비상 상황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 부정선거가 있었을 경우에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활동까지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하에 아마 국회에 대한 어떤 정치활동 금지 여기까지 올라간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국민적으로 어떤 단일한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은 없는 걸로 괴담에 불과한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정선거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그 의혹의 실제 여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부분들은 뭐 괴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음모론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든지 건강한 사회라면 명확한 논거와 증거와 그만한 어떤 확정적인 상황들이 있어야만 그럴만한데라고 할 텐데 이미 오랫동안 2016년인가 15년부터 주장되던 부정선거로는 이미 사회적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서 조사를 통해서 다 혐의 없고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다 뭐 시연까지 다 했던 차원이고요. 근데 지금 일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대통령이 맹신하면서 비상계엄을 했다. 근데 이제 통상 이런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고 제보는 받았는데 입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걸 하라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를 잡으려는데 국가기관이 이거 잘 안 움직이네. 그럼 내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한번 내가 해보겠어. 이거는 지금 헌재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반 사항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왜 했냐면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비상계엄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성공 못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증거 확보 못했겠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비상계엄을 했는데 결국에는 헌재에서는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대시하면 못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그 제보 수준에서의 어떤 증거 정도를 제출했을 때는 헌재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설득력 있는 변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뭐 변론기를 좀 연기해 달라 등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것이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을 가장 먼저 하겠다. 23일 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이 먼저인데 이 부분을 좀 바꿔줬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국회 측에서 뭐 증인 신청한 것을 먼저 하느냐 그것보다 아마도 헌재에서 뭔가 좀 이 헌재 이 심판 자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사유로
이 받고 있는 사항들을 먼저 심리하는 것으로 아마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김용현 전 장관일 텐데 이것을 이분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맨 앞에 배치함으로써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 절차의 줄기를 잡으려는 아마 그런 의도로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럼 어떤 사안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 어떤 부분과 연관되냐를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 발동 그리고 그 이후의 행위들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유를 대서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짚음으로써 탄핵 심판 전체에 대해서 아마 이 줄기를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비상계엄 당일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일 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뭐 핵심적으로 다툴 것들이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 지금 얘기한 대로 부정선거를 입증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국회가 반국가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지를 헌재 재판관들 물어보는데 그냥 횡설수설하고 우물쭈물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포고령 부분도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냥 이 수준인 겁니다. 아하. 명확하게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은 베낀 것이다. 잘못 베낀 것이다. 근데 본인이 베낀 게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이 베꼈으니까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손을 봤다면 이건 명백하게 헌법 위반 소지가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김용현 전 장관과의 포고령 작성 부분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의 헌법에 위반을 했는지 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헌재가 받아들여서 수용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2차 답변서 내용 중에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부터 또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가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아니다라고 이제 또 반박은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겁니까? 그 제가 판단할 때 글쎄요 이게 성립이 양쪽 주장이 양립할 수가 없는 얘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김용 장관이 잘못 뺏겼다. 과거의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는 건데 제가 72년에 있었던 유신과 관련한 비상계엄 선포 그때 포고령하고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발령됐던 비상계엄 때의 그 포고령 다 봤는데 네.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집회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금지하고 정치 목적 이외의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과 이번 계엄령 발동에 있어서의 포고령 1호에 들어가 있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한다.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뭘 베꼈다고 할 만한, 참고할 만한 내용이 과거 사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창작해서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잘못 뺏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떠한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렇게 따져보면 김용현 장관 쪽에서 이거 다 윤 대통령이 보신 거고 이거 다 본인이 베껴서 뭔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포고령 이게 매우 그 헌재에서는 중요한 어떤 헌법 위반의 좀 일단 판단 기준으로 보는데 잘못 뺏겼다라고 하면 네. 지금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의논을 김용현 장관한테 했을 것이고 그러면 누가 베끼라고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베끼라고는 했는데 잘못 베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시키지도 않은데 베껴서 준 건 아니잖아요. 누가 베끼라고 했으니까 베꼈는데 잘못 베꼈으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했으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밖에 없는데 네. 대통령이 베끼라 했겠죠. 근데 잘못 베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맞냐 안 맞냐 그거예요. 그냥 안 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껴온 거를 그냥
말하자면 이 육군 참모총장이 그냥 그 이렇게 포고령을 내려버렸다 아하. 이 논리인데 네. 김영은 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통행 금지는 뺐다라는 부분들. 그다음 보면은 전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공이 48시간을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네. 근데 전공의 부분은 어디서 뺏겼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의료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전공이었는데 전공의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공의는 이거는 뭐 민노총이나 노조가 아닙니다. 협회가 아니고 그냥 사인이 그냥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직을 했는데 사직을 했다고 잡아다 처단을 한다는 자체도 논리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논리 자체가 전혀 앞뒤도 안 맞을 뿐더러 저는 불행한 게 그래도 한때 같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계획을 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 간에 네가 잘못했어. 이런 상황들 참 없어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계엄이 답변서 내용입니다. 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답변서에 밝혀졌어요. 근데 앞서서 했던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라는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부분과 또 주장이 배치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계엄이 2시간짜리 그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윤 대통령 발언할 때도 모순되는 지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국회 안에 군인이 직접 침투를 했잖아요. 만약에 국회 주변만 뭐 출입을 통제했다든지 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경고용으로 잠깐 계엄을 한 것이라면 군인이 본회의장 직전까지 투입될 리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경고성 계엄이라고 한다면 계엄 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경고성 계엄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계엄군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까지 그 직전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글쎄요. 계엄이 짧게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는 좀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답변서에 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 이거 윤 대통령 측에서 써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얘기한 것이 지금 양립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헌재 측의 변호인단의 헌재의 대응 방식은요. 일단은 더 이상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들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들을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이것도 법률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들으면 그냥 이게 무슨 변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2시간짜리든 1분이라 하더라도 이 내란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군과 경찰을 통해서 국회에 투입시켰다는 자체만으로 이게 영상이 남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왜 했냐 행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군과 경찰을 투입시켜서 유리창을 깨고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라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다면 그걸 믿겠습니까? 합리가 충돌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군과 경찰을 투입해요. 안으로. 그다음에 같이 내란에 참여했던 장성들,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장성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총이라도 쏴서 문을 열고 부숴서 끌고 나와라. 그리고 계엄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안 끝난 것 같으니까 일단 끌고 나와라. 2차, 3차 계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증언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2시간짜리라서 그런 계엄은 없다라는 주장은 거기에 앉아 계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우롱하는 변론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번 정도 기일이 잡혔는데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7번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17번 정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적은 변론 기일이지만 일단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이고 언제 정도면 결과를 낼까요? 글쎄, 그 예상하기가 참 어렵죠. 증인들을 얼마나 더 부를 것이냐라는 것도 필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번 했던 거와 비교해서 그런 지금 이 사안이 그때와 비교해서 더 변론기를 늘릴 필요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헌재 이 재판부가
대단히 이 심리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결론을 좀 더 빨리 내고 싶어하는 의도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3월 말이나 4월 초, 그러니까 4월 18일에 8명의 재판관 중에 2명이 정년퇴임하니까 그 전에라도 내니까 아마 뭐 늦어도 4월 초순에 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변론기를 미리 8번째까지 정하고 그것이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13일이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늦어도 3월이, 그러니까 4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3월 정도에는 답이 나올 것 같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3월 중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만 좀 묶어보면 한 92일 정도 걸린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예외 규정을 두는 그런 그 형사재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심판만 있었죠. 특히나 당시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을 통해서 애매한 좀 범죄 혐의를 뒀죠. 경제 공동체라는 최순실과. 네. 그게 좀 여러 가지 좀 다툼의 여지나 논박의 여지가 있었고 변론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길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하는 거 보면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론 길을 늘린다는 건 변론의 가치라든지 증인을 통해서 다퉈볼 만해야만 변론 기회를 좀 추가하거나 받아줄 텐데 네. 지금 하는 얘기들이 논리도 안 맞고 다툴 여지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들을 했을 때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92일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서 끝나는 수준 3월 초중순 정도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가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2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져서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오히려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36%를 기록했고요. 어제 나왔던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일단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저희 당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일부에서는 이 지지율 1, 2위가 바뀌고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지지율이 요동치는 것은 뭐 여론조사하는 게 그렇지만은 누가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수치 자체에 대해서만 천착해서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네.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응답자들이 600명이 온다거나 아니면 또 뭐 진보 응답자들이 뭐 700명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념 성향에 따른 응답자 숫자는 인위적으로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요. 물론 지역이나 연령별로 보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보수 지지층이 과거보다 더 과대하게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느냐 또는 진보, 뭐 중도 이런 분들의 응답 숫자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보정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추세를 보니까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11월 조사 때와 이번에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수다. 나는 보수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한 25% 정도 늘었어요. 예, 그리고 딱 그 정도 되는 퍼센트 포인트만큼 중도 지지한다는 분들이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예, 진보는 똑같습니다. 숫자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어느 정도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더 과대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뭐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이것을 어떻게
다시 치환을 해보면 투표 의향, 선거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 네. 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도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적극 투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이것이 득표로 연결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수 지지층들은 굉장히 투표에 참여해서 보수 후보를 찍고 싶다 하는 욕망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진보나 중도 분들의 투표 참여 의향은 그것에 비해서 좀 엷다. 그렇다면은 선거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 해석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추이이고 또 어떤 분들이 응답하냐에 따라서의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오차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 저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일단은 이제 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렇게 넓어졌다 다시 좁혀지고 크로스되는 현상들이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흐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만 분석하자면 보수의 적신호가 켜진,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대한 결집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완전 무너지겠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키겠다는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대해서 여기까지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상의 조기 대선의 어떤 여론 지형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주도하고 있는 친윤 그룹에서는 오해하면은 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버티고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그다음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게 이게 먹혔어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거의 신기루처럼 갈 텐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가상의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한 말하자면 양 진영의 응집이 이루어졌다.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응집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민주당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보는 것인데 너무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보는 것에 두 가지가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서 보류하게 만드는 좀 효과를 주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너무 단호함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뭘 잘해서 지금 생긴 게 아니라 계엄 사태를 통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단호함 플러스 여기에 포용력과 따스함을 좀 녹여내가면서 속도 조절을 전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이게 뭐냐. 너무 좀 강하고 강자 행세를 한다라는 게 아마 보류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확장성을 저해했을 거고요. 그다음 뭐냐면 당연함에 대한 조금 거부감.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야. 이런 집권이라든지 어떤 국민에 대한 선택을 얻으려면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절박함과 절실함은 없고 당연히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니야? 라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민주당이 이번에 어떤 여론조사 추이들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약으로 삼아서 뭔가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됐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이제 같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도 함께 조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31%로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 밑에 이제 보수 후보들이 보이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탄핵 정국에서도 3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나 민주당 자체 지지율이 36%보다도 낮은 지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먼저 민주당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의 박스권 30%대 저건 늘 숙제 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도 숙제고 예전에 대선 후보 할 때도 이 30%의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당보다 낮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선호도인데 전체로 봐서는 한 자릿수인 국민의힘의 후보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렇죠. 압도적이죠. 그래서 그 압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말씀한 대로 정당 지지율,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높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연임 대표잖아요. 연임 대표라는 것은 이꼬르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민주당의 이미지다라는 어떤 동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적인 부분을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조금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감도를 더 갖게 되는 그런 메시지와 태도 변화
그다음에 좀 일 잘하고 유능함과 더불어서 뭔가 따스하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어떤 정치 행보들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박스권을 벗어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박스권 지지율.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이것을 위중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여러분들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도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이분들과 달리 이재명 대표는 21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 대선 지금까지 거의 뭐 4년 넘게 혼자 대선 가도를 2번째 질주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사이에 당대표를 2번이나 했고 국회의원도 2번이나 하면서 계속 4년 내내 달려오고 있는데도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됐다. 대선에서 보여준 지지율이 48% 정도 되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 바뀔 조짐이 보이지가 않아요. 점점 더 이게 고착화되는 모양새인데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보여줬었던 것이 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진행 여부와 혹시 본인이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 그 재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행이 돼야 되느냐, 진행이 됐을 경우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굉장히 큰 유죄가 났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분명히 예상이 되고 대선전을 장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내야 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두 분이 이제 3월 정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결론이 나면 2달, 60일 뒤니까 적어도 5월이면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이제 탄핵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저희가 그렇지만 따라서 이제 일단 5월이라고 상정을 한 상태에서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 사이에 결론이 나느냐 아니면 나지 않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느 정도의 속도와 결단을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겠죠. 뭐 법원이 결정을 해버리면 이거를 뭐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해서 방어권에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지도 않을 거고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여당에서는 빨리해라 체근을 하는데 뭐 체근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3월 10일까지 이 공선법에 대한 어떤 그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겠다, 신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 3월 10일을 전후해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걸 보면 법치를 부정하고 법에 자꾸 정치가 관여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보장된 방어권 외에는 정치적으로 관여해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가 되거나 또 뭐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흠결이 나중에 크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결국에는 승부를 보는 것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집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무슨 원인의 재판을 피하지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게 되면 국민의힘에 빌미만 줄 뿐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심리에 따라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면 2심에서 무죄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2심 관련해서는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크죠. 적어도 이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이 고법에서 다른 사건 받지 않고 2달 동안 그대로 여기에만 이재명 대표 사건에만 집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2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무죄 나오는 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원하겠죠. 민주당에서 원하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뭐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말고도 위중교사 재판 2심도 분명히 그 결과가 뭐 탄핵 심판 그 일정에 맞춰서라도 그렇게 늦지 않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대법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2심 정도까지 나온 상태에서의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고 어떤 결과를,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 시점, 그때 본인은 어떠한 이 재판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분명히 그것은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고 만약에 2심 유죄인 상태에서 당선이 되면요.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판 관련한 것들 때문에 임기 첫날부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반발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까지 생각한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첨언합니다. 네. 뭐 여기 아까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말고 밑에 이제 보수 후보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일단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이 지난해 8월에 되셨는데 네. 그 장관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 이 탄핵 정국에서 국회에서 보여줬던 어떤 단호한 태도 이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에 대단히 크게 어필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일각에서 김문수 장관을 차기 대선 후보로 밀자 하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이 조사 결과에서도 봐도 뭐 2%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지지세가 이게 데이터에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지난번 조사 때 8%로 치고 올라오고 네. 이번 조사에서도 7%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조금 더 강경한 분들, 윤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고 이 탄핵에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지지가 김문수 장관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네. 즉 홍준표 시장으로 상징될 수 있는 강한 보수에 대한 결집이 김문수 장관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지금 반짝 떠오르는 것은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토양 자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네.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하고 이런 분들의 토양에서 저는 올라섰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신기루 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대표주자가 된다면 더 게임을 하기가 쉽겠죠. 예를 들면은 이게 뭐 강성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구구 아스팔트 어떤 보수층에 기반을 둔 분이 과연 확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태생 자체가 태극기 부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뭔가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정치 행태를 했고 지금의 발언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계엄에 대해서 내란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합리화 지성을 대표하는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네.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데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일단은 지금의 현상은 국민의힘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보수 정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냥 징표다 네. 정도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또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그동안 1위가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한 자릿수로 빠져서 많은 분들이 과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에 과연 언제쯤 복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 나옵니까? 뭐 정치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 당사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니까 제3자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내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 하면은 그 대선 후보 경선전에 참여할 거라고 보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지지도 그것이 탄핵 이후에 굉장히 많이 꺾였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분들하고 달리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상 정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활동을 시작할 경우에 그때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 변화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네. 한 전 대표의 복귀는 가능할 것인가? 한 전 대표의 복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때를 기다리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김문수 장관의 이런 그 부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에서는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한참 각광을 받다가 이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말하자면 정상적인 소리를 했죠. 탄핵 부분도 그렇지만 이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그리고 이 12월 12일 날 대통령의 발언은 내란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네. 그게 정치 초년명인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반짝하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높던 지지율이 왜 바닥을 치고 있느냐? 김문수 지금 장관이 떠오르는 걸로 반대해요. 원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의 그 국민의힘의 토양은 이 정광훈 씨가 이끄는 그 아스팔트 우파를 근간으로 한 게 맞다. 이게 리트머스 같은 거예요. 김문수 장관이 뜨면 그 토양으로 가는 것이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왔을 때는 보수가 그 부분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저는 두 사람의 어떤 지지도가 국민의힘의 지금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작동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한 40일 이내에는 정상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지를 복구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 국민의힘의 색깔이 그러면 극으로 가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김문수 후보가 1위다. 굉장히 퍼센트가 높아졌다 하니까 그런 움직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일단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고 한다면 당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려고. 이길 준비라는 정당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보수를 결집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유권자층을 이렇게 볼 때 보수 지지층이 그런 과반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공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저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뭐 특정 후보가 그러한 어떤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느냐 네.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당의 움직임은 뭐 극단적으로 간다든지 뭐 어느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대단히 시기상조인 분석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법 얘기해 볼게요. 이제 비상계엄 관련해서 특검법으로 신경전을 치르고 있는데 야당은 내란 특검법, 여당이 발의하는 것은 이제 비상계엄 특검법 이름부터 다르고 또 이 범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모여서 끝장 협상을 벌이겠다라고 하고는 있어요. 합의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합의안이 나올 거는 같아요. 권선동 원내대표가 어제 그 의총에서 뭐 울먹이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특검을 하느냐 하면서 울먹였잖아요. 그거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안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좀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아예 걷어차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협의점이 찾아지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금 이 비상계엄이든 내란 특검이든 간에 이 특검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국민의힘이 여기서 아예 우리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하지도 않는다 하면 나중에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란이든 비상계엄이든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되고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아주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외환체 부분들은 조금 톤다운을 해서 물러날 수 있다라고 했고 뭐 3자 추천 부분도 폭넓게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원식 의장이 중재력을 발휘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방미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네. 곧 내일 모레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과정들을 다 봤을 때는 오늘 합의를 끝내지 않으면 한참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늦게라도 마무리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늘 안에 합의안을 끌어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급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안으로 청구가 돼서 발부가 만약 되면은 네. 20일까지 구속영장 그 기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 10일, 기간이. 10일 쓰니까. 그렇죠. 네. 그 기간 중에 이미 이틀은 쓴 겁니다. 체포영장 때문에 체포가 돼서 그다음 바로 기소가 만약 되면은 특검의 의미가 없어져요.
검찰이 기소를 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기관에서 기소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검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급한 거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두 번째 특검법 발의하면서 뭐 외환죄 부분을 추가했다가 아마 그것을 빼는 걸로 보여요. 아마도 저희 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사 범위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준다면 네. 오늘 안에 합의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민주당에서 얼마나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전략을 계속 고수한다면 네. 오늘도 합의가 안 될 가능성도 또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특검법 자체 법안을 만들면서 원래 전체 이름으로 함께하겠다 의원들이라고 했는데 한 4명 정도가 빠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 당론발에 설명을 안 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뭐 여러 이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네. 네 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특검의 보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결여된 특검 출범이 된다. 네.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요. 그리고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른 분들 통해서 많이 진행되는데 이걸 특검하라는 이유가 있느냐. 공수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또 검찰 또 기소를 할 예정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하신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당이 이 특검안을 발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맞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네 분은 저희 당 자체 특검법 발의해서 서명을 하지 않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오늘 합의안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여기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급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한 번 통과는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돌아왔을 때가 문제잖아요. 지난번에도 2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안 됐는데 만약 돌아오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발의한 특검법 자체가 외환죄 부분 외에는 네.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납득 못할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돌아왔을 때 2표 부족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오늘 합의가 안 되더라도 네. 그냥 이거를 진행을 하고 다시 재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되겠다는 생각도 지도부는 가지고 있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시간이 뭐 별로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특검의 실효성이 검찰에서 기소가 된 상황에서의 또 특검의 실효성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안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뼈대 부분은 합의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성. 만약에 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겠죠. 그래서 1차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되겠지만 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낸 수정안의 내용 중에 뭐 외환죄가 추가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198표에 기권 한 표 나왔잖아요. 네. 그거보다 이탈표가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죠. 여야가 지금 더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따지고 보면 지금 198.5까지 가 있는 겁니다. 네. 특미까지 가 있는 200석. 이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즉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밀어붙이기만, 강경론을 계속 펼치면서 밀어붙이기만 할 거냐. 그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